최종현 회장은 1929년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였고 국민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었다. 그런 시절 속에서 태어난 최종현의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었다. 그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꾸준한 학업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든 시기에도 가족의 단합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어린 시절 최종현은 내성적이면서도 침착한 성격을 지녔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났고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인내심과 끈기를 일찍부터 배웠다. 특히 그는 책임감이 강했는데 이는 이후 그의 인생과 경영 철학의 기초가 되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주변의 어려움과 시대적 상황은 그에게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동시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심어주었다. 학업면에서 최종현은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 서울대학교 농어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을 품고 학업에 임했다. 농어학은 당시 대한민국이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고 그는 미래 한국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키웠다. 대학 시절 그는 뛰어난 학업 성적과 함께 다양한 지식에 호기심을 보였으며 이는 그의 폭넓은 사고와 경영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 졸업 후에는 미국 유학 계획을 세우며 더 깊은 학문 연구를 준비했다. 당시 해외 유학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이는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가 유학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가업을 위해서였다. 당시 형 최종건 회장은 이미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있었지만 가족의 건강 문제와 경영 확장에 대한 책임이 커지면서 최종현의 도움이 절실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가업에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다. 1973년 대한민국 경제가 빠른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있던 시기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직물의 창업주의자 형인 최종건 회장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당시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 재계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형의 뜻을 이어받아 경영의 최전선에 나서야 했던 최종현에게도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선경직물은 당시 국내 섬유 산업에서 꽤나 인정받는 회사였지만 규모와 경쟁력 면에서 아직 성장의 여지가 많았다. 1970년대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중화공업과 수출 주도형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였다. 섬유 산업은 여전히 한국 수출의 핵심이었지만 해외 경쟁자들의 저가 공세와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섬유에만 의존하는 사업 구조는 장기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최종현은 형이 남긴 선경직물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당시 회사는 주로 섬유 제품 생산에 집중했고 경영 시스템과 조직도 대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체계가 미흡했다. 게다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기술 개발과 효율성 개선이 절실했다. 이에 최종현은 단순한 섬유 회사를 넘어서 산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영의 근본을 책임 경영과 인재 중시에 두었다. 최종현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다.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조직의 효율화와 경영 시스템 정비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형의 기존 경영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점차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회사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강조했다.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런 노력은 선경직물의 품질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종현이 진정으로 주목한 것은 섬유업에만 머무르지 않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그는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등 신사업 진출을 준비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이었다. 최종현은
이미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하나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영 전략은 당시 한국 재계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대기업들이 전통 산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던 시기에 최종현은 미래를 내다본 선견지명으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했다. 특히 정부와의 협력 속에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후 SK그룹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초창기 경영 시절 최종현은 여러 도전과 난관에 직면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규제 환경이라는 복잡한 난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최종현의 경영 초창기 노력은 선경직물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섬유산업 중심의 기업이 다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종합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그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이 결합된 결과였다. 이 시기의 경험은 최종현 회장이 이후 에너지와 통신 산업에서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펼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SK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전략적 가치로 부상한 시기였다. 오일 쇼크를 겪은 전 세계는 에너지 안보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국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바로 이 시점에 최종현 회장은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 섬유업에 머물던 SK를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야심찬 결정이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석유공사 인수가 있었다. 당시 대한석유공사는 국가 주도의 정유 기업이었지만 정부는 민간 자본에 매각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석유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정유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외환 리스크, 국제 원유 가격에 따른 수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현 회장은 이 도전을 감행했다. 그의 판단은 단순히 당장의 수익이나 시장 점유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장기적인 국가 성장과 산업 발전의 핵심은 에너지 확보에 있다는 선견지명이 작용했다. 유공인수는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복잡한 협상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던 일이었다.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는 SK가 유공을 인수해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정 공급 체계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설득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1980년대 중반 SK는 유공의 대주주가 되었다. 이는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 회사가 탄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유공 인수 이후 최종현 회장은 단기간에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조직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고 기업 문화를 능력 중심으로 개편했다. 외국계 석유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며 선진 기술 도입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정유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정유 설비 도입과 기술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자했다. 당시 유공은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설비 수준과 노후화된 생산 구조를 안고 있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국제 정유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정유업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을 고려한 통합적 전략을 세웠다. 정유화학전력통신으로 이어지는 SK그룹의 산업 확장은 이 시기에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뼈대가 되었다. 유공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업은 SK의 정체성을 바꾸었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 최종현 회장은 한 명의 경영자를 넘어 산업 전략가로 평가받았다. 에너지 사업이 가져다주는 거대한 파급력을 이해하고 단순한 기업 이익을 넘어 국가 산업 구조의 전환과 자립을 꿈꿨던 것이다. 그는 에너지 산업을 통해 SK를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전략 기업으로 성장시키려 했다. 결과적으로 유공 인수는
한국 산업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주도 구조가 처음으로 형성됐고, 이를 계기로 SK는 이후 반도체, 통신 등 첨단 산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에너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 최종현의 전략은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중시한 고도, 경영의 표본으로 남게 되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점차 대중화되며 통신 산업이 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통신 사업은 정부 주도의 공공 분야로 인식되었고 민간 기업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종현 회장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 1994년 SK는 당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이동통신공사 한국이동통신 현 SK텔레콤의 민영화 과정에 뛰어든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꾀하기 위해 이동통신 부문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SK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시 이동통신 사업은 기술 장벽이 높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조차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최 회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를 선택했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최 회장은 정보통신이 앞으로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을 예측하고 섬유와 에너지 중심이었던 SK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이 통신 인수를 전략적 기점으로 삼았다. 이 결정은 단기간의 수익보다는 미래 산업 구조의 판도를 읽어내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정부의 통신 규제는 상당히 강했다. 대부분의 통신 인프라는 한국통신현재의 KT가 독점하고 있었고 이동통신 서비스 역시 공공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다. 그러나 최종현 회장은 정부를 설득하며 민간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관 산업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더해질 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고 이는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후 SK는 빠르게 기술 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섰다.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2세대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한국 이동통신 시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통신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단순한 음성 통화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 통신, 무선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발빠르게 개발하며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신 생태계 전반에 혁신을 일으켰고 해외에서도 SK의 통신 전략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SK는 중국, 동남아 등지의 통신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최종현 회장은 통신 사업을 단순한 산업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통신을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인식했고 그 안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봤다. 이러한 시각은 훗날 SK그룹이 ICT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세운 SK텔레콤은 단순한 통신 회사가 아닌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을 변화시키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갔고 이는 최종현 회장이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최종현 회장은 기업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신념을 가진 대표적인 인재 중시형 기업가였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의 발전 역시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직결된다고 보았고 이 철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1974년 최종현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단순한 장학재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학자와 전문가를 길러내겠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재단은 유학 장학금을 제공해 유능한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특히 이 재단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인문학부터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지금까지 이 재단을 통해 배출된 유학생들은 수백 명에 달하며 이들은 국내외 대학,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자산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 회장은 기업 내에서도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그는 기업은 사람을 키우는 학교이자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플랫폼이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다. SK그룹은 그의 지도 아래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경력 개발 제도를 적극 도입했고 이는 SK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사회 전체를 향한 그의 관심도 남달랐다. 최종현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SK그룹은 환경보호, 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SK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피하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그의 인재 철학은 사후에도 이어졌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오늘날에도 활발히 장학사업과 학술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재는 국가의 희망이다라는 그의 신념은 한국 사회의 교육 및 경영 철학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최종현 회장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사업의 크기보다 인재를 중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였다. 그는 경제인임과 동시에 교육자적 비전을 가진 리더였고 그의 철학은 오늘날 SK그룹의 지속가능 경영, ESG 활동,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뿌리 깊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현 회장은 단순히 기업의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업의 본질은 신뢰와 지속 가능성에 있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재계의 선도적인 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이다. 최 회장은 1990년대부터 선진국형 기업 지배 구조에 관심을 갖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출자 구조 대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아들인 최태원 회장 체제에서 2007년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한국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의 모델로 큰 영향을 미쳤다. 최 회장은 또한 기업 경영의 핵심 목표를 단순한 수익 창출에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은 고객과 사회, 그리고 구성원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철학은 훗날 행복, 경영 해피너스 매너지먼트이라는 SK 특유의 가치 경영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SK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역시 최종현 회장이 초석을 놓은 개념이다. 그는 일찍이 기업이 환경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과의 신뢰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에너지 사업, 정보통신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기술, 지속 가능한 기업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SK는 ESG 평가에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학은 SK그룹의 사회적 기업 지원, 소셜벤처 육성, 사회성과 인센티브 SPC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재계 전반의 혁신적인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 회장은 일찍부터 글로벌 경영 전략을 추진한 비전가였다. 그는 세계와 경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SK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 인재, 제도 개혁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실제로 SK는 그가 주도한 반도체,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고 이는 이후 SK 하이닉스,
SK에너지, SK텔레콤 등의 글로벌 도약으로 이어졌다. 최종현 회장의 경영 철학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SK그룹의 경영 DNA 속에 살아있으며 구성원의 행복, 사회와의 공존, 지구와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큰 회사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남긴 시대의 경영자였다. 최종현 회장은 1990년대 후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암투병은 그의 체력뿐 아니라 일상에도 큰 제약을 주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경영 현장을 놓지 않았다. 병상에서도 보고를 받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며 SK의 비전과 철학이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렸다. 1998년 11월 그는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며 대한민국 산업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다. 최종현 회장의 사망은 단순한 기업인의 죽음이 아니었다. 당시 재계와 정치, 학계는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 속에서 보여준 선구적 리더십, 도전 정신, 그리고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집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최태원은 아버지의 유산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영으로 확장해 나갔다. 2000년대 들어 SK는 반도체 분야의 SK 하이닉스,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까지 성장하며 글로벌 초일류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그룹의 핵심 철학으로 삼은 것은 최종현 회장이 남긴 철학적 유산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SK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 중 하나로 에너지, 화학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등 다수의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고민했던 최종현 회장의 생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는 기업이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임을 증명해낸 시대의 리더였다.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기준으로 회자되고 있다.